안녕하세요. 경성대학교 스마트시티 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안강호 교수입니다. 이번에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확산사업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시민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갖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의 개요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늘 목차는 스마트 도시의 이해, 그 다음에 사례, 조성 전략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스마트 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례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도시의 이해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도에 나타난 도시 세태 지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위층 소득자의 통합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뭐 소득 격차가 우리가 이제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얼마나 어디에서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요새는 데이터가 다 이제 모여지고 있죠.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뭐 도로 혼잡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재난재해, 안전, 미세먼지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은 뭐 이런 차가 어디에서 막히는지 또는 어디가 얼만큼 쇠퇴가 됐는지 소득 격차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범죄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렇게 막 하늘에 이제 떠 있는 미세먼지 같은 것들도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죠. 그 이유는 수많은 정보, 데이터를 우리가 모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수많은 센서들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조사 자료들, 국가 행정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에 모이게 되고 또 오픈이 되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 도시 문제들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원인과 그 과정, 진행 과정 그리고 해결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게 되었죠. 자, 이게 바로 스마트 도시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단순한 도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조금은 구조화된 도시 문제 이것을 밝히는데 스마트 도시의 역할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어떤 정보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태까지는 통합관제센터 같은 데서 관제를 했다는 거죠. 관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 거를 살펴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쌓이다 보니까 범죄 데이터 또는 관광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고요. 또는 관광객을 예측해서 좋은 상품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는요. 차량 안전을 위한 차간 센서, 그죠? 자동 거리를 이렇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센서라든지 횡단보도 서비스, 횡단보도의 안전 서비스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도시를 이제는 좀 관리할 수 있는 시대다. 즉 관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장들이나 시민들 또는 공무원들 이 모든 우리 구성원들에게 뭔가 데이터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민들도 투명하고 열린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시민들의 역할을 점점 강화해 나가고 또 명쾌하게 우리의 시민사회의 또 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앞선 1, 2, 3차 산업혁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 2, 3차는 중앙 집중식이고 대량 생산 위주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이용해서 초연결 사회, 초지능화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에 애플이 시가총액이 1,402조를 돌파했습니다. 그 당시 2019년 12월 6일에 우리나라 시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이 1,398조였거든요. 그래서 순간 애플 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앞섰던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플은 핸드폰만 파는 회사가 아니었던 거죠. 애플은
자기들의 핸드폰에 쓰일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리고 데이터들을 플랫폼화해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서비스들이 개발자들에 의해서 기업에 의해서 제공되어지고 그걸 이용해서 연결해서 이런 사용자들을 연결해서 애플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도시를 추구하는 이런 도시들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트너는 이런 기술이나 인프라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고 2020년부터는 세 가지의 그룹으로 이런 기술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봇, IoT, 행동 인터넷 이런 거 말고 인간 중심의 기술이다. 첫째는. 이 기술들이 결국은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민주적이고 더 휴머니즘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소 독립성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상 환경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서로 연결하고 만나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화상 대화를 하기도 하고 요새는 메타버스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가상 공간상에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화상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가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시대에 맞이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데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어떤 데미지들을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인가. 그 회복 탄력성들을 얼마나 빨리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주제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도시의 현재로서 논의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마트 도시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지라고 제가 이제 세 가지의 고민사항을 갖고 한번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스마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스마트 서비스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첫 번째는 스마트 공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공간 계획에 스마트 서비스나 인프라가 이렇게 얹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공간의 주인인 사람들을 그 공간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스마트 기술이나 인프라가 누군가 기업이나 소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신의 어떤 성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빙랩이라든지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 위에 이 스마트 도시 서비스가 이제 얹어져서 우리가 스마트 도시라는 것에서 이제 서비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선은 먼저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제 교통이나 환경이나 에너지나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산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그 범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먼저 할지, 그 문제 시급성이나 또는 잠재력이 있는 어떤 문제 해결 기술 같은 거는 우리가 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좀 더 빨리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요. 규제 혁신 방안들을 이제 도입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그 결정적인 거는 스마트 서비스를 할 때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람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바닥에 불빛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차단 장치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운전하는 분들에게도 어떤 정보를 주기도 하죠. 근데 정보를 뭔가 좀 많이 생산하고 주려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겠죠. 물론 굉장히 좋은 스마트 수준이 결국은 좋은 또 만족도를 가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스마트 수준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속도, 그 다음에 범위, 수준, 이것을 잘 고려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 필요한 서비스는 뭐지?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AI 스마트 도시는 정말 필요한가? 이렇게 봤을 때, 자, 왼쪽에 제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뭐 상수도관이 확 터지는 이런 뭐 뉴스에 한 번씩 나오죠? 그죠? 자, 우리는 이걸 예측할 수 없을까요?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이 어느 정도 노후화되고 압력이 얼마 정도 되면 이렇게 폭발을 했다라는 데이터들을 잘 모아놓으면 알람 같은 걸 미리 울려서 압력을 낮춘다든지 미리 관을 교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AI, 즉 인공지능의 어떤 스마트 도시는 도시를 예측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침수흔적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국가 정보 자원 관리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고나 사태, 뭐 재난, 재해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AI 스마트 도시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AI라는 단어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로봇이 가득한 그리고 로봇이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뭐 그런 어떤 도시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로봇이 인간과 교감할 수 있을 수준은 한 20년 정도는 더 지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에서는 이렇게 제가 즐겨본 영화인데요. 엑스 메키나나 아이러브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오죠. 엑스 메키나에서는 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이 로봇을 만든 사람이고요. 이 남자 주인공이 인턴 사원인데 이제 체험하러 와요. 사장이 이제 살고 있는 별장 같은 곳에. 거기서 이제 이 여자 인공 로봇하고 약간의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로봇이 이 남자 이 인턴 사원을 그 별장에 가두고 홀연히 이제 다시 도시로 혼자 떠나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굉장히 살벌한 영화의 끝을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로봇에게 이렇게 당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현재로 보면은 그건 아주 먼 시대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사람이 할 일을 좀 따라갈 수 있게 로봇이 좀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스스로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인공지능 성능을 조금 올려주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아직까지 좀 미진한 수준이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뉴런, 신경망 수준의 정보를 처리할 수준으로 하는 건 아주 일부, 그걸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제 전체로 보면은 그 일부가 머신러닝, 그것도 아주 작은 일부가 딥러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세돌과 바둑을 둔 우리 구글의 그 알파고인가요? 알파고였던 그 로봇은 여러분들 누가 뚜었죠? 바둑을? 로봇이 나와서 뚜었나요? 같이?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뚜었죠. 결국은 컴퓨터가 계산만 한 것이고 그거를 정보를 보고 이세돌과 대국을 한 것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그런 로봇은 좀 멀다고는 할 수 있겠죠. 영화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복잡한 어떤 자연 시스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걸 이해하는데 우리는 AI 로봇을 쓰고 있고 결국은 수학이나 컴퓨팅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많이 이제 먼 세계 이야기고요. 이 스마트 도시에서는 이 AI의 역할을 제가 정리하자면 세 가지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센서를 이용해서 마치 숲속에 살고 있는 도시와 같은 지속 가능한 도시, 그죠? 도시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뭔가 소비하고 없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이제 도시 개발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학 데이터, 이런 빅데이터를 모아서 제가 만약에 5년 뒤에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미리 알게 되면 제가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그걸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산업으로 특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처럼 투명한 정보의 어떤 흐름 속에서 시민사회가 점점점 큰 역할을 하고 그 역할도 명확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스마트 도시의 핵심 역할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이해관계자들은 누구냐? 우선은 기업들입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이라든지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중국 기업들도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통해서 앞서가고 있고요. 국가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는 인프라, 데이터 인프라 체계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법제도를 통해서 AI 개발이 됐을 때 오용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안들도 연구하고 마련해 나가고 있고 때로는 또 이 AI의 어떤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이 이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버스 정보 시스템, 뭐 횡단보도 시스템, 뭐 또는 대기질 뭐 알림 서비스라든지 뭐 재난재해 뭐 정보 서비스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국가나 기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민사회 조직들이 있어서 AI 기술 오용을 방지하거나 AI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들도 있고요. 국내 또는 국제기구에서도 뭐 국제노동기구라든지 ITU와 같은 전기통신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위험 시스템, 위험한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스마트 도시의 이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사람 중심, 그리고 공간의 어떤 제약을 극복하고 또 기후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람길을 잘 이용해 가지고요. 건축 설계를 할 때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 배치를 한다든지 쓰레기가 이렇게 왔을 때 그거를 사람이 식별을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또는 교통 안내 시스템이나 우리가 부족한 어떤 자원을 갖다가 서로 쉐어할 수 있는 낭비되는 물을 줄이고 남는 물을 공유하는 뭐 스마트 물 그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스마트 사업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위성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CCTV 영상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위험인자 이런 것 또는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는 드론을 이용해서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잡아내는 이런 시스템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궁금한 게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챗봇을 통해서 뭐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홀로 계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AI 이제 스피커가 또 대화도 해드리고 또 뭐 알려도 드리고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들을 또 진단해 하기도 하는 굉장히 그 시민 대응 서비스들도 발전하고 있죠.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조성 전략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스마트 도시를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도시 계획입니다. 스마트 도시는 단순히 인프라나 서비스보다는 이 스마트 공간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조금 계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를 잠깐 살펴보면요. 프랑스 파리는 지금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는 건축 및 공간 계획을 하고 있어요. 4세대는 건축과 그리고 IT, 도시농업을 융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IT의 역할은 좀 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관리를 하고 또는 차량을 공유하는 이런 정보들에 쓰이는 것입니다. 근데 5세대는 아예 이제 바이오 아키텍트라고 해서 이제는 건물을 아예 하나의 숲처럼 만들어내고 그 숲과 같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에 촘촘히 센서들이 작동을 하면서 온도와 습도 등을 조절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결합된 건축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제가 직접 가본 곳인데요. 파리 남서쪽에 있는 지역에 과거 이제 공장지대와 이제 군사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이슈레스 물리넥스라 그래가지고 뭐 제가 불어는 잘 몰라 발음은 좀 틀릴 텐데 하여튼 영어 비슷하게 뭐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 지역은 오각형의 이제 요새였어요, 요새. 그래서 포이시라고 하는 뭐 디시인데 프랑스어로 D는 또 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포이시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부르는 지역이었는데요.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본 거예요. 건물들 어떻게 짓지 하고. 우리 같으면 사각형 건물들이 쫙 왔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어요. 다 유선형으로 만들고 맨 앞에는 이렇게 V자 형태의 말발굽 모양 같기도 하고요. 건물을 이렇게 만들고 앞에 아주 큰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된 이곳은 발목 정도는 연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분수대, 바닥 분수 같은 것을 이렇게 조성한 것입니다. 실제 건물들이에요. 여기 가운데 사진 있죠? 건물들 인면이 다 틀립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U자형 그 연못 같은 데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영상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의 영상이 이렇게 흘러나오고요. 이 벽면을 보면 우리는 이제 테라스, 베란다 이런 데를 다 확장을 해서 닫아놨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좀 바뀌었죠. 우리도 좀 열린 테라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건물들은 다 오픈된 형태로 가급적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에는요,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공유 전기차가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카드만 딱 대면은 내가 1시간이든 30분이든 이렇게 갔다 올 수 있고, 쓰레기는 지하로 언제든지 내가 갖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일을 뭐 정할 필요도 없고, 분리수거되는 그 요일, 수거통에다가 정확히 넣기만 하면 뭐 유리를 넣는 거, 종이 넣는 거, 뭐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그대로 싱크대로 이제 빨려 들어가고 또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24시간 지열을 이용한 수영장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LED 가로등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한켠에는 수백 평에 이르는 도시농업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여러 주민들이 같이 경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채소나 뭐 열매를 이렇게 재배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아주 커다란 중요한 게 열매가 맺습니다. 그건 바로 그 동네 커뮤니티예요. 같이 경작을 하면서 서로가 커뮤니티가 되고 인사를 나누면서 따뜻한 이웃으로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5세대에 들어오면서 2050년 프랑스 파리의 미래 모습을 프랑스 파리 시청에서 어떤 회사한테 이제 용역을 준 거죠. 용역을 줘서 그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2050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뒤인데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한번 꼭 가보시죠. 2050년에 정말 프랑스 파리가 이렇게 해내고 있는지를. 자, 굉장히 부러운 계획인데요. 모든 건물들이 마치 숲속에 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거는 뭐 치앙마이 이런 데 가면 사원 건물 같은 이런 건물들인데 이것이 뭐 다 하나하나가 광촉매라든지 앞전 기술 같은 거 이런 나무들이나 숲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공기 정화의 능력 그리고 오염 정화 능력 그리고 에너지를 또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가 결합된 완전 100%의 친환경 도시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다 있구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그죠? 네, 여러분 기생충에 송강호인가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게 계획이라는 겁니다.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 계획을 잘 세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략적 리빙랩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찾고 대안을 만들고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경험해서 그것을 하나의 완벽한 솔루션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적 리빙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리빙랩은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문제가 우리 동네에 있지? 우리 도시에는 어떤 잠재력이 있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지? 이런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리빙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 컨퍼런스 리빙랩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이 이제 어떤 솔루션 안을 만들어 옵니다. 그 안을 만들어 오면은 다시 주민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좋은 것 같다. 이건 좀 이렇게 해놨으면 더 좋겠는데? 이건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의견을 주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피드백 되어서 기업이 다시 한번 만들고 그거를 현장에 만들어서 마지막에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테스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저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리빙랩이 되는 거죠. 보통 리빙랩은 사실 아이디어만 도출되는 리빙랩도 리빙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 시티 리빙랩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솔루션을 실행해서 사용자 테스트까지 해봐야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 시티 리빙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 스마트 시티 확산 리빙랩 확산 사업은 바로 이렇게 전주기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방력 혁신 전주기형 리빙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로 리빙랩의 아이디어도 만들고요. 다시 대안을 조정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엔 테스트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명실상부하게 주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리빙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 도시들은 다 지금 리빙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리빙랩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친환경 도시에 대한 이제 리빙랩들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요. 시청의 이제 기술환경국은 정책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 스테이트 오브 그린이라는 협력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률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적 리빙랩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또 연구센터에서는 폭우에 강한 도시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또 실험을 하고요. 또 기업에서도 바이오 에너지 즉 슬러지와 관련된 바이오 에너지 산업을 또 테스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친환경의 도시 또는 폭우에 강한 도시 코펜하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스타마라는 이제 도시에서는 이게 무역 이제 항구가 있는데 그 항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항이 이제 오래된 도시에 이제 재개발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영어에 있는 홈페이지를 갖고 왔지만 이 여학생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친구들하고 슈퍼키친을 좀 빌려주면 음식을 좀 만들어서 좀 좋은 일에도 쓰고 하고 싶은데 또 밑에는 어머니와 이제 딸인가요? 아버지와 딸인가? 분들이 나는 우리 그 옥상에다가 샐러드를 좀 키워보고 싶어요. 이렇게 합니다. 저도 요새 샐러드를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팜이나 옥상에서 우리가 스마트 어떤 리빙랩 형태로 만약에 샐러드를 막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 거를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아마 참여하지 않을까요? 시민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아주 바질이라든지 아주 맛있는 그런 채소들 또는 야채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리빙랩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방법들 가지고 우리가 같이 실험해 본다면 아주 건강한 도시가 샐러드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경성대 스마트 연구센터는 그동안 몇 군데 리빙랩을 해왔었는데요. 해운대 실증단지와 같은 이미 기존 도시에서도 리빙랩을 해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아주 오래된 구도시 지역에 대한 그 도시재생 리빙랩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진행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도 리빙랩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행복도시 리빙랩이라든지 입주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화성동탄에서의 어떤 리빙랩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도시에 새로 입지하는 지역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견하고 또 실험할 수 있고요. 또 인천 검단 같은 경우는 현재 2, 3단계 시시 설계 중인 곳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아직 되지는 않은 곳이죠. 이런 곳에는 입주 예정자를 포함해서 주변의 또 예정지하고 유사한 환경을 갖는
주민들과 함께 리빙랩을 한다면 뭐 그 대상지를 좀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리빙랩이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리빙랩은 앞에서 본 것처럼 전주기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신도시, 구도시, 미래도시 모든 곳에 우리가 리빙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 행복도시 리빙랩이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전체 도시의 확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빙랩을 하게 되는 것은 시민 참여의 어떤 의미가 있겠죠, 우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 경험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의 또는 그 마을의 사회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옛날에 소통했잖아, 협력했자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경험 이런 게 중요하고요. 또 시민들이 기업하고 뭔가를 함께 만드는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어떤 소통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민 참여를 하는 리빙랩의 의미이고요. 기업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시민들이 이제 도와주니까 시장 진입에 여러 가지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 제품이 또는 우리 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잠재력을 그 동네에서 맨날 쓰고 있는 매일매일 쓰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알아서 문제도 좀 더 구체화해주고 또 비전도 같이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한테는 시장 진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혁신 생태계가 거버넌스로 이제 구축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겠죠. 기업만 뭐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이해관계자 또는 지자체가 함께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거버넌스적인 지원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 문제 해결을 산업 생태계, 혁신 성장 동력과 바로 연결하는 그런 리빙랩의 강력한 역할이 있다. 원래 우리나라 그 스마트 도시가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혁신 전략으로서 스마트 도시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신성장 동력의 역할이거든요. 그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리빙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빙랩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혁신을 만드는 방법론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이제 시민 참여 요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 문제 도출하는 1, 2차 워크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이제 가지고 온 안에 대해서 서비스 안을 시민들이 또 만들어가는 3차 워크숍이 있고 전문가, 자문과 공무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어떤 서비스가 더 우선인지를 또 우리가 고민하는 4차 워크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오죠. 만들어 오면은 5차 워크숍에서는 이제 공모를 해요. 기업 공모를 할 때 경쟁적 어떤 대화를 통한 어떤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 협의 내용을 뭘 할지를 이제 또 5차 워크숍에서 뽑아내고 6차 워크숍에서는 그것을 실증을 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을 먼저 간략히 만들어서 살짝 먼저 만들어보는 프리 유저 테스트다. 사전 유저 테스트를 6차 워크숍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자 협의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제 현장에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7차 워크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기대되는 7번의 단계. 시민 여러분들이 찾아낸 니즈가 과연 어떻게 솔루션으로 변화하고 발전할지 정말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빙랩은 민간 분야, 공공 분야, 시민 분야 모두에서 기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은 시장 진입 속도라든지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고요. 시민들은 이런 지역의 어떤 주체로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자원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주민이 있는데 엉성한 마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작동하는데 이 리빙랩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공공은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겠죠? 저희가 리빙랩을 해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들이 와 이렇게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우리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귀찮을 정도로 잘 들어주는 거는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마지막에 테스트 단계까지 행정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증대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그 신뢰도, 만족도, 체감도가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솔루션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빙랩을 통해서 민간과 공공과 시민이 소통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카드를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카드는요, 지역 소통 플랫폼입니다. 자, 리빙랩이 이제 계속되면 좋은데, 리빙랩이라는 것이 이제 상시적으로 열리지만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빙랩이 끝나고 나서도 뭔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좀 있어야 되겠죠. 시민들도 활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고, 또 지자체와 또 주민과 또 기업들이 우리가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는 칼라사타마의 지역 혁신가 클럽 같은 그런 소통의 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일단은 뭐 어떤 조직이라기보다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리빙랩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리빙랩을 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리빙랩을 하면 온라인에서 이제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토론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프라인에 참석 못한 분들도 온라인에 언제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리빙랩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온라인 창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리빙랩 개념의 스마트 웹 플랫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형 웹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앱으로 보든지 핸드폰에서 앱으로 보든지 또는 컴퓨터에서 웹으로 보든지 그 소통하는 방식은 핸드폰일 때 핸드폰에 맞게, 컴퓨터일 때 컴퓨터에 맞게 반응형 웹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도 뭐 글자도 작아지지 않고 적당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만들 거고요. 이 리빙랩을 통해서는 다양한 이제 시민 소통의 접근성 확보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간의 소통도 이제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종시는 말 그대로 세종시는 행복도시잖아요, 그죠? 행복도시입니다. 그래서 행복도시인 만큼 행복도시의 수준에 걸맞는 플랫폼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성동구민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성동구민청은 이제 성동구청인데 성동구의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감대, 댓글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제안하고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50명 이상만 올라가면은 구청장이 답을 하도록 돼 있어요. 성동구민청. 자, 그래서 저는 뭐 행구청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곳곳에서 뭐 따라하고 또 배워가는 그런 플랫폼이 곧 만들어질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세종시에서는 이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플랫폼 개발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엔 입점령, 기능 개선 설문조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밑에는 뭐 어울링이라든지 세종 안심이라든지 시민의 창 뭐 이런 정보 창들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빙랩에 대한 안내라든지 똑똑 세종 정책 제안이라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밑에 보면 뭐 좋아요도 있고 댓글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설문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투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리빙랩을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께서 이 세종 시민의견 수렴 플랫폼, 즉 지역소통 플랫폼을 잘 활용하신다면 아마도 세종은 제가 그 도담동에서 하는 리빙랩을 해본 경험으로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소통 플랫폼이 계속해서 진화한다면, 그리고 이 플랫폼도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리빙랩이 또 온라인 속에서 더 활발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맺은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좀 드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 제가 그 온라인을 해보니까 50분이라고 하긴 했는데 조금 길면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재밌게 제가 강의를 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컴팩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제 메시지를 이제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민 중심,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스마트 도시 어떻게 구현할까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 도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스마트 도시 계획은 법적 용어로 하면은 스마트 도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도시에 관련된 이제 법이 있는데, 그 스마트 도시법에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계획은 법적 용어로는 어떤 한 도시의 5년 단위의 스마트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스템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정보를 잘 만들어서 전달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스마트 도시 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사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스마트 공간 계획 성격으로서의 스마트 도시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느 공간인데 어디에 쓰일 건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횡단보도 서비스라도 우리 마을에 학교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 서비스와 시장 앞에 있는 횡단보도 서비스, 버스 정류장 앞에 횡단보도 서비스가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단위별로, 즉 어떤 장소에 맞는 스마트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계획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전략적 리빙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공공과 기업, 이해관계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그런 리빙랩을 해야 되고요. 꼭 하나의 리빙랩이보다는 여러 개의 리빙랩을 해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어떤 연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리빙랩이 끝나더라도 리빙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소통과 경험의 그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 주민들과 함께 진지하게 토론한 뜨거운 토론의 시간, 그것들을 고스란히 담아 놓을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기회와 문제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 도시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역 혁신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도시 문제도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이 스마트 도시 산업이 활용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또 중심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도시든 도심이 존재하는데요. 도심은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있고요. 또는 생활 중심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곳들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여러 개의 서비스나 인프라가 겹쳐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곳들이 스마트 기술을 주도하는 혁신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죠. 네이땡이나 구땡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그 검색한 여러 가지 검색어들이 고스란히 데이터로 살아 움직이고요. 여러분이 전화하면서 움직이시면 그 전화하는 그 데이터 하며 움직인 데이터가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집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제 잘 저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블라인드된 그 수많은 도시 데이터들은 하나의 보고입니다. 누군가는 그 아직 채굴 장비가 마련되지 않은 아주 무한대의 석유와 같은 보고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더라고요.
모빌리티 데이터, 에너지 데이터, 자원 데이터, 안전 데이터, 금융 관련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우리가 잘 모으고 다듬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더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더 민주화되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스마트 도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도시 빅데이터를 보고라고 생각하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시민사회도 바로 이런 보고들을 발굴하고 만들고 활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도시계획, 디지털 urban planning 이런 도시계획은요. 이제는 시민 의견이 위치 정보까지 결합이 딱 돼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위치 정보와 결합되면 어디에 이제 표현이 되냐면 지도에 다 표현돼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시민들과 함께 같이 보면서 의논하면서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그런 역량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제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교육과 같이 디지털 교육 또는 디지털 기술 교육을 통해서 행정가들이나 시민들이 점차 서로 다른 정보들을 통합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에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더 나은 도시, 더 따뜻하고 인간애가 살아 숨쉬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GIS와 같이 이제 공간정보죠. 공간정보라는 것은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하나의 툴로도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서로 다른 부서, 서로 다른 기관, 수많은 시민들의 정보를 우리가 이런 GIS와 같은 공공정보 위에 잘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끝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종시가 세종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확산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서비스들이 검토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시민사회가 그런 지속 가능한 서비스들과 함께 더욱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보람과 소통이라는 많은 자산이 행복도시에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